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연구원의 김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큰 자리에 저를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랜만에 발표 준비를 하면서 되게 설레었습니다. 이 주제 자체가 팽창, 수축, 그리고 미래이지 않습니까? 이제 수축은 흔히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컴팩트시티라는 주제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팽창은 더 넓게 연계되는 그런 메가시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져서 참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편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거에 대한 이러한 개념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던진다는 그런 개념을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현재 경남의 이 도시 공간이 어떻게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보면 좋을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크게 메가시티 그리고 컴팩트 네트워크 시티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본 후에 마지막으로 지금 경남이 가고자 하고 있는 그리고 지향해야 할 이 미래 공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경남의 도시 공간을 어떻게 나누냐는 것인데 크게 저는 이제 생활권 단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과 주요 시설들을 묶는 근린생활권, 그리고 읍면동 단위의 이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통된 생활활동을 기준으로 묶은 지역생활권, 그리고 시군구 단위로 볼 수 있는 광역생활권, 그리고 이 시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초광역생활권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발제할 주제가 되는 이 메가시티, 지금은 이제 초광역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초광역권은 이 광역생활권과 초광역생활권의 중간에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컴팩트 시티, 그리고 이제 이 연계성을 같이 얘기하자면 컴팩트 네트워크 시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은 지역생활권과 광역생활권에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생활권이란 무엇이냐? 이 생활권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긴 하지만요. 통근, 통합, 쇼핑, 여가, 친교, 업무,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활권을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남은 지금 경남에서는 미래 공간 전략을 만드는 과제로서 이 경남 도시정책 마스터 플랜이라는 과제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내에서는 크게 지금 생활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완성된 생활권은 아니고요. 이제 진행 중에 있는 단계인데 보시게 되면 이 이제 생활활동이라든지 지역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상위 계획에서 묻고 있는 그 생활권의 번역이라든지 그리고 도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함께 수행을 해서 이 다양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제 해당 번역을 나눠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강력적인 개념을 내려보자면 이제 크게 주변 지역과의 연계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내용은 이제 경남 내에서 저희가 계획을 위해서 생활권을 나눴다고 한다면 사실 실제적으로는 경남에 있는 시군구는 과연 전부 경남 내에서만 생활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구나 이 경북 지역과 더 많은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동 같은 경우는 전남 지역과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있으며 양산이나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는 부산과도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력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 생활권들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생활권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이제 우측의 이미지는 이 통행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경남은 울산, 부산, 그리고 이제 전남 지역들, 이 많은 지역들과 지금 매우 빈번한 교류가 통행이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기초 단위, 그리고 행정구역 단위의 이제 광역 단위의 생활권을 조성을 해서 이 공간들을 뭉치는 컴팩트 시티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 뭉친 도시들 간의 연계를 만드는 네트워크 시티를 함께 조성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메가시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메가시티는 이제 사전대역 정의죠. 이제 메가시티는 일반적으로 10개에서 50개 정도의 도시들이 물리적으로 이격되어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하나 이상의 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되고 클러스터된 공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이전 정권에서는 불경 메가시티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했었고, 그러다 보니 메가시티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불경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 지금 현재는 메가시티라는 단어를 쓰기가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초강력권이라는 단위로 이제 모든 계획들을 수립을
조정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뿐만 아니라 뭐 국토부라든지 뭐 이제 국토종합계획 이런 데서도 다 초방역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 메가시티가 이 외에 초방역권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지역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50% 이상이 이제 수도권에다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대 기업 본사의 92%, 그리고 전체 국민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모두 일본은 34.8% 정도 통편이지만 나머지 국가에서는 20% 안으로 지금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인구의 집중이 점점 더 가속화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익숙한 사항인데요. 이걸 이 수치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 수도권으로 사회적 인구 이동이 지금 점점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 이제 우리가 주거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주거를 바라보게 되면 이 수도권의 집값과 지방의 집값은 정말 천차만별로 천차만별이 아니라 매우 큰 격차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의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100억 이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수가 경상한도 전체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수도권에는 149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형 기업과 혁신 성장 기업 현황을 보게 되면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요새 인구 유출보다도 청년 인구 유출이 사실 큰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많은 학생분들이 와 계신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인서울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학교를 가야 돼 서울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는 뭐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수도권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수도권으로 가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이제 수도권 인구 이동량을 보게 되면 이 20대가 가장 많은 81,442명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울경 같은 경우는 청년 인구 유출량이 이제 32,238명인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직업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 때문이고 세 번째는 주거 환경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직업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직업은 오히려 이제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국가 중심 사업들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제2공장을 이제 유치를 하는데 구미에서 많은 인센티브 제안을 했습니다. 부지도 무료로 임대를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기시설, 공업 용수, 상하수도 시설 설치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줄 테니 이쪽으로 이제 설치를 해오고자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용인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게 뽑히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해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국권에 있는 지역부터 해서 이 순서대로 이제 대학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멸 위기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죠. 그래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 군 모두와 그리고 한개시가 지금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2개 위기 지역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방의 인구는 고령화되어 가고 인구의 수는 줄어가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니 수도권은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냐? 아닙니다. 수도권도 지금 이 문제로 인해 갈수록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많은 인구 밀도로, 너무나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서 이 삶의 질이 너무나 힘겹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학비, 취업, 내 집 마련 이 모든 것이 어려운 곳이 바로 수도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생지들을 통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생지들을 밀도를 높였더니 어느 순간 과한 밀도에 처하자 생지들이 번식을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을 사람의 귀에 본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과거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촌향도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현재는 중소도시에서 인구가 대도시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재는 수도권 1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모든 인구가 모이고 모든 기능이 수도권으로만 모이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는 변화는
다급 체제,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뭐 흔히 2급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남, 부산권과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이렇게 2급 체제로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중심지들이 만들어져서 이 적정한 인구 밀도를 유지하고 기능들이 분배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 사례들을 조금 보게 되면요, 영국에서는 시티리즌 정책이 있었고요. 프랑스에서는 국토 이중사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대도시권 조성 사례가 있고, 중국, 일본 모두 이 메가시티를 만들어가는 다급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불경을 통해서 이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이 중심지를 만들어가고자 했으나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 부딪혔고요. 아마 기사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은 대구 경북이라든지 전남 광주 지역에서도 다양한 중심지를 만들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통행량, 그러니까 인구 이동량 외에도 산업적으로도 높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전에 경남의 지역이기도 했었고요. 부산과 경남을 떼어놓고 얘기하기도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광역시설, 인프라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고 함께 이용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직접 효율성을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울경의 밀접한 산업 연계비 그리고 인구 이동량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정과 같은 단일 도시 모델에서 이들을 연결한 선적인 연담 도시를 만들고 그것들이 나아가서 네트워크 도시, 면을 이루는 이러한 도시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보시는 제일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은 다액 거점 연계 발전을 추진 전략으로 지금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부울경 초강력권에서 지금 이제 초강력권 발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작년 이제 10월에 수립을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산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교통 및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삶의 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지금 이 이미지는 첫 번째 산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울경 세 개의 이 시도를 연합을 해서 초강력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 성장 주도형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을 하고, 두 번째로는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수소 산업을 육성을 하고, 세 번째로는 에너지 동맹을 추진을 하며,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업의 기술 개발 확산 기반 및 그리고 통상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프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교통 부분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1시간 생활권 형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한 광역 철도망 구축, 두 번째는 부울경 단일 경제권 확대를 위해서 이 광역 도로망을 구축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가덕 신고강 접근 교통망을 구축하고, 네 번째로는 1시간 생활권 확보를 위해서 이 광역의 대중교통망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글로벌 거점을 만들자라는 내용을 이제 인프라 부분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뭐 삶의 질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의료라든지 그 문화 관광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울경 문화 관광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도민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안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강력권을 통해서 부울경 평균 경제 성장률을 조금 위험한 수치인데 3% 이상 올리고, 그리고 광역 출퇴근 1일 통행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이고, 그리고 시도민의 삶의 만족도를 7.5점으로 높이는 것을 이제 정량적 목표치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제 발표 자료에는 사실 너무 예민한 내용이라서 답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초강력권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랑 여러 가지 뭐 회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요,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왜 저렇게 일부 내용들만 들어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왜 빠져있는 것 같지? 제일 핵심적인 게 왜 보이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요, 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이제 산업부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초강력권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에게 권한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함께 같이 고민하고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무엇을 줄 것인지,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협의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개의 시도가 서로 가지고 있는 핵심 사업들이 있고, 가고자 하는,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무언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뭔가 협력하기만을 원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뭔가 열어놓고 저희에게 지방을 믿고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지방에서도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가고 정말 진짜 함께 갈 수 있는, 진짜 이대로 가다 우리 다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컴팩트 시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컴팩트 시티라는 단어가 최근 들어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 컴팩트 시티라는 단어가 모든 도시 공간에 대한 해결사인 것처럼, 마스터키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컴팩트 시티는 도시의 이제 스크롤이라고 하죠. 이 도시의 무분별한 외연적 확산을 막고, 그리고 이 이제 여가 지역의 그러한 보전을 위해서 혼합적 토지 이용과 그리고 공밀 이용을 통해서 도시 내부만을 개발하는 개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지속 가능성,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각적 공간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시티에 대한 구성 요소는 이제 크게 지금 6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압축, 밀도, 그리고 혼합적 토지 이용,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그린 인프라, 그리고 이제 집중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책을 보셨을 텐데요.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이제 에드워드 데니스의 도시의 승리에 보게 되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공간이고요. 이 많은 이들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간의 교류와 이 상호 발전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73년도에 처음에 제기된 도시 모형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이 컴팩트 시티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클 뉴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1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론적인 컴팩트 시티 말고요. 실제로 컴팩트 시티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컴팩트 시티가 왜 필요한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도시권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와닿게 얘기를 하게 되면 기존의 인구와 기능들이 이 도시 내에 퍼져 있는데요. 점점 인구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 내에서 이 인프라들은 그대로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구멍이 뚫리는 스펀지와 같은 형태의 도시가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도시 내에서 노후 쇠퇴 심화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빈집이 점점 늘어가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공간 효율성의 악화라고 하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 위기의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이제 지역 수요를 고려한 공간 관리 전략이 필요한데요. 사실 컴팩트 시티라고 하면 처음에 다들 떠올리는 이미지는 엄청난 대도시에서 이 고층화되고 고밀화된 형태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컴팩트 시티는요, 단순히 고층화 고밀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최적의 밀도를 찾아서 정말 압축하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개념에 대한 컴팩트 시티이기 때문에 이 컴팩트 시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도시에, 도시가 확장기에 있을 때 컴팩트 시티 전략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소도시에, 특히 이제 도시가 점점 규모가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컴팩트 시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제 도시 확장기에 있을 때 이 컴팩트 시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컴팩트 시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도시 내에 인구가 점점 몰려들고 이 이제 도시 개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 도시가 결국 외연적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도시에 새로운 부도심을 설정을 하고 이 늘어나가는 이 도시 개발의 압력을 저 부도심으로 유도를 해서 불필요한 무분별한 외연적 확산을 막는다는 개념에서 이 대도시의 컴팩트 시티 개념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도시에 대한 얘기인데, 중소도시는 물리적인 컴팩트 시티가 아니라 이 기능적인 컴팩트 시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소도시에
인구가 들어오지 않고요. 이 중소도시에서는 더 새로운 확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 이 지역 후면 단위에서 흩어져 있는 그런 생활 거점 기능들, 인프라들, 이것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한 거죠. 이 흩어져 있는 인구들이 이제 점점 마을 단위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소멸해가는 이 시대에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중심지들, 이 여러 흩어져 있는 생활권들, 이 생활권의 인구들이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에 이러한 이제 기능을 모으는 컴팩트 시티를 만들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중소도시에서 이 컴팩트 시티를 조성을 함으로써 거주지역, 거주인구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요. 이 나이 드신 분 고령화된 인구분들을 강제로 이 중심지로 옮기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인 계획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 중심 시설들, 이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을 이 중심 생활 거점으로 옮겨놓고 이 이제 많은 고령자들, 뭐 사회적 약자들이라든지 이 많은 인구들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전략으로서의 기능 중심의 컴팩트 시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 읍면의 기능을 모으고요. 그리고 마을과의 연결성을 높인 다음 이걸 통해서 지역 거점과 또 연계를 시키고 나아가서 광역 성장 거점과 연계를 해서 이제 경쟁력 있는 성장 거점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이제 뭐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이 자기 도시의 미래 발전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분단위의 지역에서 그 지역만의 발전을 얘기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쉬운 예를 들면 우주항공청이 지금 내려온다고 하니까 진주랑 사천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진주랑 사천이랑 통합해서 진주시장님이 얘기해서 사천에서는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지방 지역 내에서 경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나는 이런 기능을 가져가고 너는 이런 기능을 가져가고 그렇게 서로 같이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협력 및 비전 공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중소도시의 컴팩트 시티는 컴팩트 네트워크 시티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모은 게 아니라요. 연결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으고 비우고 연결하는 그런 컴팩트 네트워크 시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뭐 미국도 있고 뭐 여러 사례가 있지만 일본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입지 적정화 계획이라는 것이 일본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컴팩트 네트워크 시티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거점을 만들고요. 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 연계를 시키는 방식의 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인구 유출, 고령화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먼저 겪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인프라라든지 생활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에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공간 구조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서 다극 네트워크형 컴팩트 시티 계획, 그래서 입지 적정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팩트 네트워크 시티의 이제 가장 핵심은요, 대중교통의 결절지, 이 대중교통이 모이는 지점, TOD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트렌드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이 교통 중심지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중심 기능을 모아서 누구나 대중교통을 통해서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역을 만드는 이제 도시계획구역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거주 유도구역을 만들어서 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주 인구들을 이쪽으로 점점 이동을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정촌 마스터 플랜 일부에서 입지 적정화 계획을 통해서 이제 체계적 법적 방식으로 이러한 전환을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일본 도야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야마시 같은 경우는 이 철도를 비롯한 공공교통을 활성화시켜서 교통망 중심으로 상업, 업무, 문화, 거주 기능을 집적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도야마시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하지만 전체 인구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유지에서 조금 줄어든 정도 수준이었지만 하지만 왜 이 도야마시를 성공 사례라고 하냐면요. 인구가 이 감소한 추세를 거스르지는 못했죠. 근데 이 청년 인구들이 점점 증가하고요. 그리고 나갔던 이 지역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요새 흔히 말하는 I턴, U턴, J턴 이것들을 이제 실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 비율이 이제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밀도감의 기반 시설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중심지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흔히 강보행 푸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어로 하면 떡꼬치죠.
이 꼬치처럼 막대기처럼 긴 교통망에 이 똑같은 이렇게 일부 중심지를 만들어서 연결을 하는 방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도심 거점 지역의 활성화를 추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도심지구 그리고 이제 도보권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지역생활 거점 및 지역 이제 도시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이 거주 지역을 유도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이고요. 이 두 번째는 일본 아오모리 지역인데 여기도 똑같이 입지 적정화 계획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전에 실패한 사례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담았어요. 여기도 똑같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여기 있는 지역에다가 이 중심 기능을 모아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를 했냐면요. 이 다극형 공간 구조를 지향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중심 거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인구가 소멸하는 작은 지역 내에 역마다 만들다 보니까 4개나 되는 이러한 중심 기능 유도 구역이라고 하는 이제 생활 거점을 만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도시 기능이 이제 비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모아주는 데 의미가 있는데 이걸 너무 여러 개를 흩어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 기능도 분배가 되지 않아서 동일한 기능이 이제 흩어져 있는 상태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거점과 차별화 실패에 따라서 이제 이 시가지의 활성화에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존 거주자들이 이쪽 중심지로 이동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똑같은 계획 방식을 가지고 적용을 했으나 이것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이 결과는 조금 상이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제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 중소도시 도시 규모 적정화 계획이라고 하는 앞서 보신 이제 입지 적정화 계획과 유사한 형태의 계획들이 경북 영주와 전국 일산에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역시도 생활 거점을 만든 다음에 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연결하는 방식의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남의 미래 공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영상강도 도시정책 마스터 플랜의 메인 공간 기조이기도 한데요. 먼저 첫 번째는 컴팩트 네트워크 시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고, 비우고 연결하는 그러한 형태의 컴팩트 네트워크 시티를 지향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원 녹지 중심의 공간 체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왼쪽에 있는 건 1기 신도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2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1기 신도시는 딱 처음 보면 도시가 하얀선, 도로로 나눠지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일 중앙에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축이 녹지축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제 공간처럼 자동차 중심의 이러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닐 수 있는 공원 녹지 중심의 공간으로 재편해보자라는 것을 이제 기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많이 아시는 사례로 이 프레드리 롬스테드라고 하는 이 조경학자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미국에 센트럴파크를 만드는데 여러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한 거예요. 이 귀한 땅의 중심지에 왜 센트럴파크를 만들려고 하냐. 그랬을 때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이곳에 이 센트럴파크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뒤에는 이 넓이와 똑같은 규모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 삶에 있어서는 공원 녹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보행 중심의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공간으로의 전환을 이제 메인 기조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입체 복합형 생활 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페리에 그린 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아시는 고로기제 같은 경우는 빛나는 도시에서 이 수직적 개발을 통해서 이제 건폐율을 줄이고 이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계획가들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가든시티라든지 뭐 주브이로 레드런시티 등등 여러 가지 모델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도시는 유기체랑 같이 태어나고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또 쇠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유기체랑 같이 겪게 되는데 인체에 좀 비유를 하자면 이 도시 내에 인구가 혈액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들이 돌아다녀야 이 손, 발, 저희 이 모든 신체 기구들이, 이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피가 돌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인구가 없으면 이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 도시의 일부 기능, 일부 지역이 제 기능부터 쇠퇴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혈관은 이 인구들이
기관으로 지역으로 이동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혈관이 이제 뭐 대중교통망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스크롤, 도시의 면적 확산이나 그리고 신도시 조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인체에 비교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인체에서 내 손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손 하나를 새로 단다면 당장은 얘가 지금 내 손이 하지 못하는 기능을 새로 붙인 손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머지않아 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기가 도래를 하겠죠. 도시도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장의 지역이 제 역할을 못한다, 제 기능을 못하고 쇠퇴하고 있다고 해서 자꾸만 새로운 기관, 새로운 지역을 만들고 신도시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러한 도시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데 도시의 중심부가 슬럼화가 되고 쇠퇴한다고 해서 외곽적으로 또 쾌적한 지역들을 만들어가고 지역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과연 이 도시가 성장하는 방법일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까지 추진을 하고 있을 정도로 수도권의 인구가 몰린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그러한 신도시 개발, 면적 확산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수요가 있으면 그 개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지역이 인체가 제 기능을 못하면 치료도 받고 그 치료로 안 되면 수술도 하고 수술을 해서도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재발도 해야 되듯이 도시도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경남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발표를